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번 바이러스 사태와 장점인 시진핑의 삼각관계를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이 바이러스 사태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후베이를 비롯한 남방 주둔군 군 기지에 반계엄령이 내려졌어요. 1월 초부터. 실제 우한 지역 공장을 비롯한 우한 지역 각 군부대에 반계엄령이 하달된 게 1월 6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월 27일, 작년도 12월 27일부터 상하이 주변의 경계 초소에서부터 검문이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후베이 사람들의 진입을 막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 사태를 비롯한 어떤 내부적인 혼란 상황은 작년 11월 달부터 시작됐다고 봐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 유출 사고가 언제 있었냐라고 하는 거를 추론해 본다고 하면 중국 군의 계엄령 상황이라든지 이 후베이성 주민에 대한 검문 통제가 시작된 시점을 봤을 때 최소 12월 초이거나 11월 말 이전에 유출 사고는 시작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조짐을 정부가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1월 4일부터 8일까지 후베이 안에 있는 군사시설의 초소가 2배 이상 증가가 되고 군 병력에 대한 철저한 그 외출 통제에서부터 군기가 엄청 빡세게 유지가 됐었다라고 하는 게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1월 달에 지금 이 사태가 심상치 않아서 군이 동원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군에 대한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게 증언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구원구이라고 시진핑한테서 내쫓겨난 망명한 사업가인데 아무튼 이 사람이 그 유력 방송을 통해 가지고 시진핑 내부 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음모 내지는 폭로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람인 건데 이 사람 얘기에 의하면 이미 그 후베이성에 있는 부자들하고 유력 인사들이 12월 말에 전부 다 외지로 도피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사태가 생겨났을 때 정보를 너무 늦게 공개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어떤 후베이 우한시 이쪽 주변에서의 문제점을 알고도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는 상황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태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상황에서 후베이 성장이 갑자기 200만 장 이상의 마스크를 시민들한테 풀었습니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그 국가나 그 시정부가 보유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하는 엄청난 양을 풀어냈거든요. 이게 어떠한 이유로 그게 후베이성에 준비가 돼 있었고 이거를 어디에다 썼는지를 밝혀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시민들한테 가진 않았거든. 아무튼 1월 달에 중국 군의 경계 태세가 강화되고 난 이후에 인터넷 통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이 과정 중에 이원양 같은 의사들이 우한 지역에 심상치 않은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있다라는 내용을 내보내서 체포가 됐고 나중에 이제 이분이 진료 중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 뭐 어찌 됐거나 기자도 지금 실종 상태인 경 하고 이런 걸 보면 1월 중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우한 주변에서의 발병을 전부 다 이제 막아낸 발병 사실을 입막음하는데 국가 권력이 동원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이제 우한 시장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빨리 보고 체계를 갖춰가지고 중앙정부 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양회를 하기 전에 그 후베이성 안에서 그 양회 준비를 위한 성급의 양회를 준비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통제를 내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거를 끝내고 나서 하려고 했을 때는 이미 확산이 너무 늦어졌다라고 후베이성 서기 장차오량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잘렸단 말입니다. 그 장차오량이라는 인물이 지금 와서 주목받고 있는 게 이게 상하이방 소속 인물이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지금 후베이와 우한시는 상하이방의 사람들로 인해 갖고 장악된 도시였다라고 하는 팩트가 지금 다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후베이 성석이 장차오량을 자르고 난 다음에 일종의 소방수죠. 이걸 해결사로 내려보낸 익룡이라고 하는 이제
익룡 후베이성 당서기가 전직 상하이 부시장 출신인 거고 지금 시진핑의 신복인 걸로 나타나고 있고 이 사람이 내려가자마자 한 첫 번째 조치가 우한시를 철저하게 통제 봉쇄해가지고 외부하고의 차단을 완전히 막아내는 작업을 시작하면서 사실 우한시를 포기한 듯한 그러니까 우한 안에서의 외부 발생을 줄이겠다라는 식으로 이거를 막아내는 자세로 넘어갔었다는 거죠. 방책이. 자, 이 와중에 우한성에서 이렇게 투철하게 싸우고 있는 와중 중에 아까 말씀드린 저장성과 광동성에서도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의 특징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중국 연구진들이 지금 다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변이돼서 나타나는 거를 보게 되면 사실 우한에서 광동으로 간 게 아니라 광동에 있던 게 우한에 와갖고 본격화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광동 쪽은 뭐 아직 100명 단위의 확진자밖에 없고 이쪽에 수만 명 단위의 확진자가 있으면 이게 더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이 가능한데 광동성 쪽에서는 사람을 통한 인대인 감염으로 확산을 시키고 우한 쪽에서는 고의적인 균의 살포로 인해서 집단적인 감염을 시도했다고 치면 이건 알리바이가 맞을 수도 있는 부분에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나타나고 있는 바이러스의 특성은 초기에 나타났던 바이러스하고는 완전히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상하이방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 시진핑 정부를 흔들기 위해서 시진핑의 장기 집권 체제를 흔들기 위해서 이 바이러스를 고의 누출시켰다라고 하는 일각의 주장은 저는 50% 이상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금 공천단은 이도저도 아닌가 보네요. 공천당은 망했습니다. 공천당은 공산주의 청년당인데 이제 말하자면 공산당에 입적을 하고 20년 동안 그 안에서 이제 관료직을 하면서 고위 간부에 올랐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공산당원 자체의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한 8천만 명 됐죠. 그래서 이 공청당원의 고위직들도 예전에 시진핑 이전 시절에 권력을 나눠 가질 수가 있었는데 시진핑이 들어오면서 공천당에 들어가는 모든 그 자금 지원, 그러니까 일종의 세금 지원을 박탈했고요. 공청당 안에 있었던 공청당원들을 교육하던 대학교를 폐쇄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청당 자체를 해체시켜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세력들이 공청당에 있었겠지만 어찌됐거나 지금의 이제 모든 그 성장들을 비롯한 사람들은 전부 다 시진핑의 계열 사람으로 전부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 중에 유일무이하게 상하이방의 계파로 남아있는 유일한 자리가 허베이성 성장이었다는 겁니다. 후베이가 아니고. 예. 후베이성 성장이었다는 겁니다. 아까 댓글 보니까 YTN에서도 그렇게 허베이라고 하셨다고. 그래요? 네. 어떡하면 좋아, 이씨. 아무튼, 이 장차오량이라고 하는 인물이 지금 이러한 사태를 움직이고 있는 데 있어서의 방조했던 책임자로 일종의 이제 면책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한 건데, 사실 이 장차오량 말고도 이 후베이 중심으로 해서 지금의 사태에 관여했을 걸로 보이는 또 하나의 인물이 현재 그 정법위원장을 하고 있는 멍첸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법위원 멍첸주라고 하는 사람이 이 후베이성 출신이고 후베이성의 실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대법원장, 대법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이제 공안부 부부장인 순리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우한 출신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상하이방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있는 상하이방 이번에 우한 사태에 관련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원래 이 멍첸주는 철저한 그 장점이 가신그룹 출신이고요. 공안부장, 정법위 부장, 정치국 위원 이런 쪽으로 승진을 거듭했고 이 승진의 장점인의 장남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의료 비리가 많아요. 의료 비리가. 그러니까 멍첸주가
출세를 한 배경에 대한 일종의 의혹이 있는데 그 의혹이 이 생체 그 실험을 많이 했고 그 수혜를 장점인 장남에게 제공했다라는 일종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장점인 장남이 신장병을 앓고 있어요. 신장 이식 수술을 공식적으로만 4번을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신장 이식을 받는데 수여자들을 모집하고 그와 관련된 그 배경을 봐줬던 사람이 이 당시에 멍첸주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상하이방의 핵심 원로가 됐고 정법위원까지 올랐다라고 하는 거고, 이 멍첸주는 이러한 자신의 특기를 되살려가지고 중국 군이나 고위 간부들을 위한 이른바 특별한 의료 서비스를 했다라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따지고 보면 이런 병원 관련된 조직이라든지 생화학 관련된 어떤 연관 조직하고 연결이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장점일 때 불법 이식 뭐 장기 이걸 뭐라고 하죠? 매매라든지 뭐 강제 굉장히 적출 뭐 이런 네. 루머들이 많았죠. 그리고 뭐 그거와 관련돼서 뭐 종교단체 신도들을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거기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멍첸주고 그 수혜를 보면서 이러한 거를 사업화했던 사람이 지금의 장점이나 장남이다라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또 심지어 인체의 신비였나? 그래서 인체의 신비전 같은 네. 신체 사람의 신체를 가지고 늘 모양을 해부 떠가지고 모형을 만드는 그런 정말 엽기적인 전시회를 진행하기도 했었죠. 아무튼 지금도 장점인 부자의 정치적 영향력이라든지 자금력은 상하이를 비롯한 중국 남부 지역을 어느 정도 장악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공식적인 행정 관료라든지 이 군부에 있는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중앙 조직의 관리에 의해서 통제가 가능하지만 지역 기업인들을 비롯한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 그러니까 지방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웃대가리만 바뀌지 거기서 계속 살았기 때문에 지금 오랜 시간 그쪽 지역을 장악해온 상하이방의 영향력을 완전히 탈피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뭔가 모종의 바이러스 유출 사태를 꾸미고 그 바이러스 유출 사태에 대한 해결책, 이른바 해독제라든지 뭐 백신 같은 종류의 딜을 가지고 장점인에게 일종의 권력의 양도를 요구한 게 아니냐라는 막후 거래설이 지금 막 올라오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실제 우한 지역에는 바이러스 백신들이 풀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한 지역에 풀리고 있는 바이러스 백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이러스가 백신을 못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거를 처음에 개발했던 개발자인 그 우한 연구소 연구원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한에 풀리고 있는 치료제는 실제로는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계열이 다른데? 아니요, 같은 바이러스 계열이기 때문에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를 실제 유포를 시키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에볼라 바이러스, 에이즈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그 다음에 일반 열병에 쓰이는 감기약 같은 것들을 이제 복합 처방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환자들을 메르스 때도 치료했고 이번에도 치료했는데, 아마 이런 방식으로 복합된 약제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우한 쪽에다가 이걸 뿌리고 있는 거지, 실제 현재 유통되고 있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확실한 효과가 있는 치료약은 없는 걸로 밝혀져 있어요. 근데 만일 이게 인위적으로 개발된 거고 인위적으로 유포된 거라고 하면 유포시킨 세력은 어떤 형태로든지 그 바이러스를 갖고 있을, 또는 이 바이러스를 확산을 멈추게 하는 일종의 비결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조기 종료를 못 시키게 되면 시진핑 정권 자체가 완전히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상황이라서 다음번 그 양회를 미뤄서라도 여기에 대한 권력 배열, 재배치, 그러니까
상무위원들 7명 가운데 5명을 전부 시진핑이 그 자기 사람으로 쥐고 있고, 나머지 둘도 그 전에 전혀 당내 기반 세력이었기 때문에 7명 자체를 다 쥐고 있는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2022년 내년으로 들어가가지고 격대 지정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양회를 진행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냥 시진핑한테 계속 밀어주자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2022년 상반기 이전에 지금의 시진핑의 권력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반대 세력에 있는 사람이 상무위원 자리 최소한 서너 자리는 차지를 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한 일종의 딜이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내부적인 썰이 중국 안에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있는 내용은 중국의 그 권력 관계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들 안에서 이제 중국 정부 안에 상임 그 현재 있는 정부 위원들 가운데에서 말하자면 타겟이 되고 있는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왕치산입니다. 왕치산을 물러나게 하라. 권력에서 내려오게 하라라는 요구가 1차적으로 있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 한정 상무위원이라고 이 사람이 이제 경제 관련한 일종의 그 브레인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중국 경제를 운영하고 있는 거는 류어 부총리가 맞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는 중국의 모든 경제를 관장하는 사람이 한정이라고 하는 이제 한정 상무위원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경제학 석사이기도 하고 시진핑의 상하이 서기 시절에 시진핑을 보좌했던 인연으로 해갖고 지금의 출세까지 따라 올라간 사람인데, 이게 원래는 장제민 계열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장제민이 시진핑한테 붙여준 사람인 거죠. 그 한정이 처음에 발탁됐을 때 네. 좀 의문이 많았죠. 그렇죠. 왜 이 사람이 뜬금없이 올라왔나라고 했을 때 그걸 추천한 인사가 상하이 방이었는데, 얘가 이제 시진핑하고 같이 올라가서 성공을 하더니 결과적으로는 시진핑이 상하이 경제라든지 상하이 방을 학살하는 데 있어서의 일종의 그 모든 업무 관련된 결제를 다 해줘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 배신자가 더 미운 거야. 그러니까 원래 나쁜 놈이었으면 덜 미운데 내 수적으로 알고 붙였는데 가서 배신을 때니까 얼마나 믿겠어. 그래서 지금 있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왕치산과 한정 상무위원을 잘라야 된다라는 요구가 중국 정부에 시진핑한테 가고 있다는 거죠. 압박이. 한정이 눈에 가시구나. 눈에 가신 거죠. 그래서 이 한정이 만일에 잘리게 된다고 하면 그동안 시진핑이 진행해왔던 IT 산업을 비롯한 어떤 뭐 새로운 먹거리, 뭐 기술 굴기 이런 것 자체가 완전히 다 원상복귀 돼버리고, 과거에 그 장점이 이루어왔던 세계의 공장 역할, 무한 관리 투자를 통해 갖고 저가 제품들을 막 쏟아내던 그 당시에 구식의 경제 체계로 돌아갈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는 시진핑이 지금 이제 그 늘 관리해 왔던 게, 자, 외교적 그 군대는 이제 자기가 다 잡았어요. 군사위 부주석 자리를 전부 다 자기 사람으로 심어놓고 군구 개편을 하면서 군부를 꽉 잡았고, 지금 인민위원회 안에서도 97% 이상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만큼 다 잡았는데, 유일하게 지금 시진핑한테 저항하는 세력이 경제계들이란 말이야. 기존에 있는 부자들. 이 경제계 세력들을 거머쥐고 제압하고 그와 관련된 숙청을 이뤄가고 있는데, 핵심 공신이 옛날에 그 안에서 발탁했고 그 내부를 제일 잘 알고 있는 한정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한정이 낙마하게 되고 이거를 다시 장점인 계열의 사람이 올라가고 한다고 하면 시진핑이 해왔던 경제개혁은 말짱 도루묵이 된다는 얘기예요. 과거의 중국식으로 다시 제조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위협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합의를 볼 것인가 안 볼 것인가. 앞으로 연계될 그 양회에서 시진핑의 발표가 그동안 해왔던 중국이 해왔던 IT 중심의 4차 산업 중심의 또는 뭐 미래 먹거리를 찾아내는 새로운 신사업 분야로 가던 것들이 옛날에 중공업 형태
제조업 형태로 다시 회귀하게 되는 이러한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중대차 안식이라는 거죠. 근데 한정이 머리가 비상하긴 해요. 비상하다기보다 장점인 파들의 내부 속성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는 핵심 세력 그리고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인맥을 통해서 꾸준하게 옛사람들을 옛 동료들을 괴롭히고 있는 한정을 숙청해야 되는 상황인 거란 얘기죠. 이러한 내부적인 파장을 미국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이 사태가 생기자마자 바로 탄핵에서 풀리자마자 립서비스를 했습니다. 시진핑 잘하고 있다. 시진핑이 잘해낼 것으로 믿는다. 우리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중국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분란을 통해 가지고 시진핑이 해왔던 권력이 또 일부 권력이겠지만 경제 정책 자체가 과거로 회귀하는 데 대한 굉장히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는 장점인이 돌아오는 것보다는 그냥 시진핑이 하던 대로 쭉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이왕이면 그래도 시진핑이 낫지라고 하는 의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의견을 보여주고 시진핑을 지지해주면서 거기에다가 미끼를 하나 딱 끼워서 같이 던졌죠. 그런데 중국의 항공기 사업 엔진 부문은 미국이랑 협조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외교적으로 인정하고 밀어줄 테니 니네 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비행기 개발하지 말고 미국 엔진 사다 쓰는 게 어떠니? 라고 하는 정말 힘들 때 와가지고 돕는 척하면서 청구서를 쑥 밀어넣었다는 거죠. 너무 트럼프식이다. 그래서 일부 얘기는 그 6월 4일 날 천안문 그 시위 그 기념일에 이번 그 바이러스 사태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의 유족들과 피해자들이 모여가지고 대규모 반정부 집회를 하고 그 반정부 집회를 빌미로 인해 가지고 이걸 뒤엎는다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6월 4일 쿠데타들이 중국 안에서 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썰이에요. 근데 썰일 것 같은데? 충분히 그게 이제 가능할 수 있는 시나리오이긴 합니다. 정말 실제적으로 150만 이상의 사람들이 감염이 됐고 수십만 명이 죽었다고 하면 거기에 유족이 몇 명이에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정보불만 가지겠죠. 실제로 중국 내에서 반감이 많이 생겼어요? 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중국의 중소기업들은 거의 도산 직전의 상태예요. 대기업들을 비롯한 산업시설 전체가 멈춰섬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대기업에 납품하던 중소기업들이 제일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죠. 중국 정부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인건비 부분이니까 공원들을 다시 모집하고 멈춰있는 동안 손실을 보존해주면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발표는 했는데 실질적인 지원은 못 해주고 있어요. 왜? 확보하고 있는 돈이 한 60조 되는데 1억 명이 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나 어떤 소상공인들한테 보상을 해주기에 너무 턱없이 예산이 부족하거든. 그렇다고 미국 눈치가 보여서 옛날처럼 막 돈을 찍어내가지고 아베가 헬리콥터로 돈 뿌리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중국은 환율 조작국 그걸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에서 바이러스는 일단 해결하고 보장하는 과정 중에 중국 인민들과 노동자들,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걸 들쑤셔가지고 진짜 디데이를 만들면 이게 확 뒤집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지 말자라고 하는 조건으로 장점이 그럼 내가 봐줄 테니까 한정이다. 자르고 내가 원하는 사람 심어봐봐봐봐 라고 하는 요구에 과연 시진핑이 응답할 것이냐. 권력을 일부 내려놓고 이러한 소요사태. 만약 이게 생긴다고 치면 군대 동원해서 다 때려서 막아서 잡아야 돼요. 그럼 그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혼란이라든지 피해는 이건 뭐 과거의 천안문 사태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상황으로 전개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본다 그러면 아마 10년, 2022년도에 권력을 내려놓고 후계자를 지정해서 뒤로 빠지겠다는 약속을 해야 될 거고요. 아까 말한 대로 몇몇 자리들, 상무위원 자리들을 새 사람으로 상하이반 계열의 사람으로 앉혀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차기 그
주석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뽑는 데 있어 갖고도 지금처럼 자기 마음대로 인사권을 행사를 못할 거고, 그동안 이제 완전히 개무시해왔던 공산당 정치 원로들에 대한 일종의 정치 간여, 그러니까 은퇴한 공산당 그룹들의 중국 정치에 대한 간섭이 좀 더 심해질 위기가 있어진다는 거죠. 과연 시진핑은 강경 돌파를 택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에 있는 사태에서 적절하게 합의를 보는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어떤 방향을 선택할지가 중국의 내부 사태를 관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시진핑은 이러한 사태를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대만과의 일종의 무력 충돌을 불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시나리오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황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외부 탓으로 돌리기 위해서 대만하고 어떠한 형태로든지 국지전을 치른다는 거죠. 사실 이 두 나라는 현재는 조용하지만 불과 뭐 20년 전까지만 해도 포격전을 주고받던 준전시 상태에 있는 국가거든요. 그래서 그 미사일 기지들, 그러니까 내륙에 배치되어 있었던 미사일 기지들을 대만 가까이에 대폭 이동 배치를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항공기를 비롯한 각종 폭격기, 그리고 항공모함들을 대만 인근에 배치해 놓고 대만하고 일전을 불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만이 지금 1월 달에 말하자면 반중주의를 표방하는 총통을 뽑았기 때문에,蔡英文을 다시 뽑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경고를 겸해가지고 지금 있는 소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종의 국지전을 벌이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고 치면 그거는 3월이나 4월 초쯤에 그러한 무력 충돌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또한 낳고 있다는 거죠. 오늘 방송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건데요. 오늘 전해드리는 내용들은 뭐 제가 상상해서 만든 게 아니라 각종 그 외신들, 그리고 중국 관련된 여러 가지 외신들을 뽑아가지고 제가 시나리오를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나리오가 이제 맞느냐 안 맞느냐는 제가 시기적으로 선언했던 그 시기에 가서 중국 정부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을 건데요. 이게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로 보기에는 나타나 있는 증거들, 그리고 중국 정부가 하고 있는 그동안 없었던 게, 시진핑 지난 7년 동안 얼마나 그 스케줄대로 시진핑 원하는 대로 잘 됐습니까마는 지금은 양회를 미뤄야 될 정도로 삐걱삐걱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거죠. 시진핑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산당 창당 이후에 최고의 위기 상황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방역의 문제로 생겨난 그 국민 보건의 그 인민들 위한 감염의 사태가 아니라 공산당 정권, 공산당 독재, 시진핑 개인 독재에 대한 심각한 내부 반란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전초만큼은 확실하다는 거고, 이러한 반란이 어디에서 시작됐고 어느 세력에 의해서 시작됐고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됐느냐라는 추론 가운데에서 이번 바이러스 사태가 그 도구로 쓰인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 안에 정말 억울한 우한 지역을 비롯한 많은 중국의 시민들이 희생당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고요? 왜? 중국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국민 3천만 명 이상을 굶어 죽인 적도 있고요. 탱크로 베이징의 시민들을 수천 명 이상을 학살했던 경험이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물론 지구상에 그런 악독한 짓이 다시 벌어져서는 안 되는 거지만, 지금 있는 중국의 큰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이러한 갈등 구조 안에 어떠한 변란과 어떠한 희생이 있을지는, 이거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집착과 다툼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방송들이 이제 전부 다 어차피 노딱을 쳐맞겠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하고 공유하려고 하는 것은요, 너무 시야를 근시안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의 현상들을. 그리고 이 모든 사안들에 대한 시각을 좀 더 멀리서 좀
그 객관적인 위치에서 들여다보게 되면 반드시 그 원인과 결과가 있고 그 원인들과 결과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동 인물들이 있으며 그 주동 인물들이 노리고 있는 욕망들이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내부적인 분란, 갈등, 혼란, 그리고 뭐 이러한 다툼들도 이거를 근본적으로 드러나게 보면 자연적인 현상인 것 같기도 하지만 거기에 대응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서 이게 과연 자연적인 것이기만 할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을 너무 이제 깊게 마치 제가 그 아무도 안 알려준 세상의 가장 명백한 진실을 알려드렸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러한 시각으로도 지금의 상황을 풀이해 볼 수 있다. 이 풀이가 맞느냐 안 맞느냐는 앞으로 3, 4월 중국 정부의 태도 변화, 중국 정치의 변화를 보면 결국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라고 하는 영역적인 이유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오늘 방송의 의미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방송 에피에 슈퍼챗을 보내주신 이성경님 한 분뿐이에요? 지금 막. 네. 지금 그 전에는 없어요? 네. 그러시군요. 이성경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번 방송에는 슈퍼챗이 이성경님 말고는 없었군요. 워낙 힘든 시기니까요. 슈퍼챗을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고 널리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노딱 진짜 노딱으로 송 작가님이 마음고생이 심하신데요. 네, 파켓몰 이용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다른 에피소드 방송 안 보시더라도 그냥 플레이라도 좀 해주세요. 조회수 올라가고. 아닙니다. 그런 거 싫어합니다. 저는 좋습니다. 보미 작가는 광고 뜨면 광고도 봐주시고. 보미 작가는 이제 피고용인이기 때문에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제 방송의 가치가 언젠가 성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송의 가치를 인정하고 다시 들어오시는 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절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기를 보내지 않았다. 그때도 분명히 우리는 분석하고 생각하고 예측했으며 이러이러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었다는 차원에서 오늘의 방송이 기록으로 영원히 남기를 바랍니다. 작가님, 네. 방송 끝내지 마시고 네. 멘트 좀 더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소리를 좀 질러서 죄송합니다. 지금 갑자기 슈퍼챗을 제가 너무 없다고 했나봐요. 막 보내주셔가지고. 뒤늦게 후보를 주고 계시군요. 네, 제가 급해졌습니다. 네, 사실 오늘 방송을 네 테마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30분 후에 방송을 마치고 3시부터 미녀 패널과 함께하는 여러분 직접 나중에 실물 확인하고 실망하시면 어떡하지? 초미녀 패널과 함께하는 월드머니 첫 번 방송이 있습니다. 재밌을 거예요. 그 방송을 기대하시면서 방송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자, 뒤늦게 슈퍼챗 쏴주신 분들 감사 인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들어 올려봐. 네. 많아서요. 그렇게 네? 김정은님, 제이신님, 제이선영님, 무릎팍 깨진 도사님, 박은수님, 네, 추가 후원 감사드리고요. 더욱 열심히 용기를 가지고 노딱을 들어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진실을 파헤치는 송작가 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내시면 안 되세요. 네. 마지막 한 분. 다음 시간에 감사드리면 되지. 한 분. 네, H카파님까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